자, 2022년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 정책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를 맞아서 휘청거렸었죠.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이 자신감을 보였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러나 파월발 불황설까지 돌면서 그 신뢰에 심대한 손상이 있기도 했습니다. 오건영 부부장 1년 동안 페드 왔지 않으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12월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FOMC가 이제 끝난 상황이긴 한데 녹화일 기준으로는 물론 이제 전입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FOMC 전에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연내에 이제 FOMC 전체적으로 연준이 시도했던 거는 연준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연준은 약간 좀 비둘기다. 뭐든지 조금만 힘들어도 돈을 풀어주면서 성장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비둘기다라는 그 인식을 네. 이걸 깨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학균 센터장님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 달까지만 해도 0%였고요. 연초만 해도 올해 2번 올릴까 말까 그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3월 달에 4번, 5월 달에 8번, 그리고 지금 5%가 되냐 안 되냐를 논하고 있을 정도로 바뀌어왔고 그 과정에서 시장이 연준의 코멘트를 믿도록 만드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시장을 끊임없이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이 깜짝 놀라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금리를 빨리 올렸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고민이 나오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더 올리자니, 더 빠르게 올리자니 네. 실물 경제가 둔화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불안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신흥국들까지 다 뒤흔들려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첫 번째고요. 그렇다고 이걸 바라보면서 주춤하게 가자니 그러자니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것 같고 그래서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좀 연착륙을 할 수 있을까? 네. 그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12월 FOMC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년에 이제 닥쳐올 FOMC에서는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3일 뒤면은 올해 마지막 FOMC가 열려서 기준금리를 변경합니다. 뭐 시장에서는 거의 50bp 올리는 게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또 2023년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의외의 변동성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건영 부부장님 이번 FOMC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첫 번째는 연준이 지금 결국에는 긴축이라는 걸 자체를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딜레마 사이에서 더 가져가지 않니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가져갈 수 있고 예. 뒤로 물러서지 않니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는 문제 이 사이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은 어떻게 하냐면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다 보니까 예. 이런 모순 속에서 긴축 프로그램을 세 가지로 브레이크다운을 해버리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how fast, 두 번째는 how high, 세 번째는 how long이라는 세 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올릴까, 얼마나 높게 올릴까, 얼마나 오래 갈까 이 세 가지 카드로 나눠버립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는 how fast부터 확 줄이면서 여기서는 비둘기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제 속도는 큰 의미가 없어. 속도는 천천히 갈 거야 하면서 그 증거를 12월 달 FOMC에서 보여줄 듯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낮춰주게 되면은 시장은 환호를 하겠지만 문제는 뒤에 얼마나 높이 올릴지 그다음에 뒤에는 얼마나 오래 갈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이걸로 약간은 좀 달래주면서 하우 하이하고 하우 롱을 갖고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거를 네. 제어를 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저는 이제 조삼모사의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조삼모사라는 걸 보면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뭐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저는 뒤돌아 봤을 땐 똑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예. 만약 그 시점을 나눠서 지금이 아침이라면 분위기는 사뭇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아침에는 결국에는 이 세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how fast에 먼저 반응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뒤에 있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네. 아직까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속도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속도를 늦춰주면서 달래주지만 뒤에 있는 것들을 슬그머니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제일 많이 조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how long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ow high에서는 사실 5다, 5점이다 요걸 조금 튜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how long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될까 요걸로 시장에 대해서 약간 커뮤니케이션을 달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우 3종 세트가 준비되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물가란 얘기를 2022년처럼 우리가 많이 한 적이 있었나.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늘 우리 주변에 있어서 뭐 이 주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장에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방송 용어로 정말 많이 써먹은 용어 있거든요. 남편 월급하고 애들 성적 말고는 다 올라갑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썼지만 사실 다 오른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오히려 물가를 조금 더 올리려는 노력들을 중앙은행들이 이 코로나19 전에는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정점을 찍은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그야말로 스티키 하냐, 아니면 정말 요즘 유가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빠지냐,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가가 거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연초 그러니까요. 수준으로 되돌려졌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운송 지수들을 보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운임료가 하락을 해운 했습니다. 운임도 거의 이제 네. 코로나 전으로 돌아갔던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인플레이션 압력이 공급 사이드에서는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네. 있는데요. 저 역시 정점론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저는 정점론보다 그 뒤로 넘어가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해결됐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해결됐다라는 게 만약에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레벨로 되돌아온다 이런 거라면 아직까지 7%대에 달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2%의 목표치에서 멀어 보이는 거죠. 그럼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빵점에서 10점으로 점수를 올리는 거하고 10점을 올라가지만 90점에서 100점으로 올리는 거하고 난이도가 같을까? 네. 분명히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9%에서 7%로 물가가 내려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4%에서 2%로 물가가 내려오는 거하고 똑같은 2%의 하락이지만 과연 동일한 노력이 필요할까? 어떻게 보면 다른 물가가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빠져야 되는 물가들 그게 4에서 2 사이 이때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파월 의장도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브루킨스 연구소에서 속도 조절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후퇴하기에 이르다라는 얘기와 함께 제일 많이 얘기한 건 임금이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다. 네. 임금이라는 건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질 않습니다. 스티키 오브 스티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대료가 조금 주택 임대료가 좀 내려와도 임금이 그렇다는 거하고 서비스업이 여전히 단단하다는 얘기를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서는 연준이 지금 조금 이렇게 물가가 좀 안정되고 있고 정점을 찍었다고 해서 바로 후퇴한다라기보다는 이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 흘러내려오면서 사실상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지 그걸 확인하고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2023년이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연간에 과연 피크아웃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상당 기간 동안 고물가, 예를 들면 7, 뭐 6 이렇게 머물러 있을 거라는 의견들도 있고, 아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제 보십시오. 내려옵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 좀 짓궂은 질문이긴 한데 내년 2023년도 물가 미국 기준 CPI 최저점 얼마 정도 보세요? 오건영. 이게 참 조심스러운 질문인 게 네. 이게 그거죠. 이제 7월 달에 모의고사 보고 나서 질문하시는 거면 수능 몇 점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건데 사실 모의고사 점수 나왔다고 수능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또 계속 이어가야 수능 점수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 5%라는 그 금리를 계속해서 이 긴축적인 기조를 이어가면 그때는 4% 밑으로 눌러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연준이 중간에 네. 어설프게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연장전을 갈 수가 뛰어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제 어떤 스탠스를 보이냐가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이어졌었을 때는 지금 우리가 딱 고민할 수 있는 거는 임금 상승률입니다. 이게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고요. 빈 일자리가 1,000만 개가 있는데 지금 노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6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럼 여전히 빈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실업률은 굉장히 낮고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빼버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강력한 인축을 이어가게 됐었을 때는 조금 더 낮출 수 있겠지만은 4% 언저리 정도가 만약에 또 후퇴하고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정도가 맞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전에 상상하던 뭐 2%대 이런 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근데 원래 그렇습니까? CPI가 기준금리 밑에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바라볼 게 네. 기준금리하고 CPI를 비교하기 좀 어려운 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가라는 건 전년 대비 물가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기준금리는 은행에 가셔서 금리 물어보면은 연 2% 드려야 전년 대비 올해 2% 주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CPI랑 기준금리를 그냥 놓고 비교하는 건 사실은 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금리를 계산을 할 때는 물론 이것도 유동성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같이 바라보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물가가 뛰어올랐다가 주저앉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럴 때는 기준금리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금리 또 물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사실 무게 중심은 이제 금리 물가보다는 리세션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경기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 5% 어간의 기준 금리에도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을까? 바로 이 경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미국 경기가 여전히 소비 경기가 튼튼하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미국 사람들의 저축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인들의 고용이 굉장히 탄탄한 편입니다. 근데 이 저축이라는 게 코로나 사태 전후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양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5조 달러에 네. 달하는 굉장히 큰 저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저축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소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도 저축에 있는 걸 빼가지고 계속 저축을 허물면서 메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조업이나 다른 쪽은 조금 흔들리더라도 소비가 계속해서 이 저축에서 흘러나오는 돈 때문에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다이먼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번에 경기 침체에 대해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을 얘기하는 네,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회장님이라는 건 컨셉입니다. 회장. 네, 그래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저축이 아직 1.5조 달러는 남아 있는데 이쪽을 쓰면서 잘 버티고 있지만 이 저축도 결국에는 이자 나가는 것도 굉장히 클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비로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소비를 더 크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내년에 중반 정도에 만약에 이 저축까지 거의 다 쓰게 된다면 이때는 필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선행 지표들은 굉장히 많이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아직은 소비 지표가 버티고 있습니다. 다만 시차를 두고서 이런 소비 지표들도 조금씩 더 고개를 숙이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산 가격이라는 하나의 클래스로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리세션이든 아니든 간에 경기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자산 가격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금융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고양되면서 한번 샥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것까지는 열어놓고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오건영 부장. 이제 선반영 이런 걸 떠나서 올해도 그럼 내내 선반영을 해왔거든요, 시장이. 근데 시장이 흔들렸을 때는 언제냐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연준이 보다 긴축적으로 나갈 때 그때 밸류에이션 조정이 일어났었던 거죠.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시장이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EPS 조정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기 침체가 다가오게 되면은 EPS가 깨지게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EPS가 줄어들더라도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 양적 완으로 돈을 미니까 밸류에이션이 팽창해 버리니까 그 이분 치는 오히려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이분을 치거나 되려 밀어 올리는 요인이 네. 생기거든요. 근데 옛날처럼 밸류에이션을 팽창시킬 방법은 없을 겁니다. 네. 근데 대신에 밸류에이션을 팽창시킨다라고 한다면 시장을 달래주는 방법 정도는 나오게 그렇죠.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던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준이 예를 들어서 높이 올린다라고 했었는데 높이 올리는 거는 시장 예상보다는 덜 올릴 수도 있다. 내지는 오래 가는 걸 조금 덜 갈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멀티플 쪽에서 조금씩 이걸 받쳐주는 요인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EPS가 떨어지더라도 멀티플 쪽을 연준이 조절을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EPS가 깨지면서 멀티플까지 같이 깨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급격한 하락 이런 것들은 결국엔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낳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이번에 속도 조절에 들어가겠다고 했던 이유는 EPS와 멀티플이 같이 쪼그라들면서 자산 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이게 금융 시스템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함이거든요. 네. 그래서 멀티플 쪽에서 조금씩 받쳐주게 되면서 뭐 급락 이런 것들보다는 완만하게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이 시연될지는 좀 지켜보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고요. 연준도 지금 상황에서 영국의 사례를 보셨다시피 네. 결국에는 긴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오래 해야 되고요. 오래 하려면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면 그렇게 빨리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도 지금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네. 첨언을 좀 해보죠. 왜냐하면 이제 네. 전반적으로 보면 워낙 크게 온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네. 매파적으로 안 했을 경우에 본인들이 감내해야 될 그 비난. 네. 그것 때문에라도 제롬 파월을 비롯한 여러 연준 의사결정자들이 좀 오버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 다음 수순으로 오는 리세션에 대한 것도 이제 겁이 나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 유능한 운전자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사이 어딘가에서 계속 고민하는 지점인데 피크아웃한
물가를 볼 거냐 아니면 리세션으로 치닫는 경기를 볼 거냐 네. 이쪽을 볼 거라는 시각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기대인데.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준은 리세션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장과 물가가 있는데 성장이 깨지는 거는 예. 크게 두려워하지 않겠고 물가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건 포커스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성장과 물가 이외에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연준이 무서워하는 건 성장이 리세션으로 가는 것보다는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 특히 미국의 국채 시장이 혹시 영국처럼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네. 만약에 영국처럼 시스템이 흔들리게 되고 국채 시장이 흔들리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도 오히려 양적 완화로 국채를 매입을 해야 되는 영국이 똑같은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받아들인 시그널이 영국과는 사뭇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얘네는 5.25 계속해서 하이어 한다면서 롱거 한다면서 양적 완화를 하네. 이제 이렇게 잘못된 시그널을 던질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그렇게 외통수로 몰려가는 거는 또 피하고 싶을 예.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에스더 조지 총재가 그 코멘트를 해줘요. 뭐냐면 오랫동안 긴축을 이어갈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우리 지금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티키하면 목표치로 되돌아갈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장기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장기전을 할 때 우리가 쭉 밀고 왔는데 이제 장기전에 돌입할 것 같으면 잠시 서라고 하는 거죠. 진격을 멈추고 보급로를 정비를 하고 아하. 장기전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지를 구축을 하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약간은 연준 입장에서도 너무 변동성을 크게 높이는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를 하면서 높은 금리로 오랫동안 이어가면서 조금씩 연착륙, 금융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는 마일드한 리세션 이 정도를 기대해 보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금리를 상당히 높여놓은 상태에서 유지한다는 게 정말 마일드한 리세션을 만들어낼 건지 아니면 그거 자체가 네네. 시장의 불안정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고양시키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사실 이제 주시장의 전문가들을 모셔서도 사실 이제 다른 아셋 클래스에 대해서 여쭤보기 때문에 민감하게 보시는 아셋 클래스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올해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오른가 하면은 사실 드라마틱하게 올랐다가 내린 거는 환율인 것 같아요. 그죠? 뭐 금리도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만 환율처럼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인 것 같지는 않은데 자 1,400원대가 훨씬 넘어갔던 게 사실 11월에 하루에 저도 이때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59원 10전이 내리는 그죠? 초강세 국면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사뭇 그 1,400원대는 다시 안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잡힌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뭐 레벨대로 말씀드리기보다는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두 개의 칼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금리라는 칼을 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강달러라는 칼을 쓰고 있죠. 달러가 강세로 가야 수입 물가를 눌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칼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너무 세게 휘두르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이머징 시장이 특히 고금리와 강달러 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던 게 언제부터 바뀌냐면 10월, 11월을 지나가면서 바뀌게 되는데 10월 중순에 G20 재무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논의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일본을 비롯해서 신흥국들, 넌유에스 국가들의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 총재들이 일괄적으로 연준이 너무 세게 금리 인상을 하고 일방적인 강달러를 가져가는 게 스필오버라고 하죠. 미국의 통화 정책이 다른 국가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다른 국가들이 힘들어지면서 미국에게도 되려 영향을 주는 이른바 스필백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이제 이런 경고를 네. 날리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나 브레이너드 부총재 같은 경우도 네. 상당 부분 공감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사실 달러원 환율의 상승세가 조금씩 좀 잡히기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때도 여전히 1,400원대였죠. 근데 이제 그 11월로 들어오게 되면서 G20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기 환율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미국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일본이라든지 한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일방적인 달러 강세를 억제하려는 정책을 썼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는 절대 그렇게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안 돼요. 시장 원리가 중요해요 하던 미국이 뭐라고 하냐면 힘들면 개입할 수도 있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꾸게 되거든요. 그게 사실상 원달러 환율을 한번 끌어내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59원 떨어졌던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에도 직전에도 한 1,420원 정도 하던 환율이 1,370원까지 훅 주저앉았습니다. 먼저. 그런 다음에 뭐가 발표가 되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기대보다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안정이 된 걸로 나오죠. 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비둘기적인 코멘트들, 결국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라는 이 비둘기 코멘트가 함께 딱 맞물리게 되면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모순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강달러와 고금리로 싸우고 있는데 만약에 연준이 약간 물러나게 되면서 약달러와 저금리가 된다면, 그러면 다시 물가가 강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요, 약달러 저금리로 가는 건 부담스러울 거고요, 고금리와 강달러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더 강해지는 고금리 강달러보다는 현재 레벨에서의 고금리 강달러, 네. 요거를 유지하면서 더 내려오는 것들을 제한하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1,300원 위쪽 레벨에 이런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면서 물가를 장기적으로 잡아가는 이른바 장기전을 대비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뭐 5% 레벨에서 한동안 유지되거나 뭐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이른바 피봇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시는 거잖아요. 이미 미국의 10년짜리 기준금리죠. 기준이 되는 실세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국의 장기금리나 우리의 실세금리의 기준이 되는 3년물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네, 엄청. 레벨을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내년 금리 전망. 오건영 부분. 네, 결국에는 이제 피벗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저도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피벗을 얘기를 할 때 연준은 지금 3개로 브레이크다운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피벗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해주면서 갑자기 갈구다가 막 잘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갈구다가 살짝만 미소를 지어지는 것만도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운 얘기거든요. 거의 끝나가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속도 조절이라는 옵션 하나에도 시장이 되게 많이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이어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고점을 어디에 두느냐, 두 번째는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게 얼마든지 피벗의 옵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생각보다 덜 올릴 수 있어요. 생각보다 짧게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짧게 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6개월, 1년, 1년 반 굉장히 다양한 옵션을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연준이 올해 8, 9월 달 잭슨홀 이후에 봤던 것처럼 너무 완고한 모습으로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시장이 너무 힘겨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달러와 고금리가 너무 강해지면, 이럴 때는 약간씩 그 금리 고점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금리 인상, 고금리를 유지하는 이 기간에 대한 얘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 완급 조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면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피벗은 금리 인하라고 볼 수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전환되려면은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 나오기 힘들다. 그렇죠. 내년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혀야지 얘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금융 시스템의 불안이 나타난 케이스가 아니면 내년 중에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그다지 이렇게 밝은 전망은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모두의 이제 FOMC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FOMC의 어떤 의사 결정이냐, 또 기준금리 얘기도 했고, 물가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그리고 환율, 금리 시장까지 쭉 한번 훑어봤는데, 사실 2021년 말, 2000년 말에는 상당 부분 희망이 있었고요. 2021년 말만 하더라도 내년엔 그래도 좀 도와지겠지, 이런 기대가 많이 있었는데 2022년 말인 지금 현재 놓고 보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막 오고 있고 굉장히 큰 변동성이 오고 있다라는 어떤 두려운 마음이 훨씬 더 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너무 상투적인 용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위기가 항상 기회를 줬던 게 또 금융시장의 엄연한 사실이라서 하얀 보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다가오고 있는 2023년도에 이 수많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돈을 안전하게 좀 지키고 안전함을 넘어서는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셋 클래스를 한 개 혹은 한 개로 도저히 안 되겠다, 2개까지 한번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신한은행에서 나오신 오건영 분, 예금 분산입니다. 이제 자산이 아니죠. 사실 예금이 자산이 되는 거고 예금 분산은 자산이 아닌데, 예금 분산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예금도 결국에는 1개월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습니다.
예금도 기간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고정금리부 채권하고 똑같은 그렇죠. 역할을 합니다. 현금하고 채권을 가져가자는 말씀하셨던 얘기는 현금으로는 굉장히 단기채를 붙이는 거고 현금에 준하는 그리고 장기채를 하나씩 가져가자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은 금리가 올라갈 때는 예금을 짧게 가지고 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 올라가는 금리를 그렇죠. 테이크하면서 가겠죠. 예. 근데 만약에 금리가 어느 레벨에서 고점을 이루게 된다라면 거기서부터 이제 금리가 내려오게 되겠죠. 네. 그럴 때는 장기로 예금을 가져가야 될 겁니다. 근데 금리가 오르면 단기, 금리가 내리면 장기. 근데 만약에 내년에 금리의 고점이 나오면서 금리가 오르다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단기 예금의 비중을 당장은 높게 가져가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금리 고점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서 장기 예금의 비중을 처음에는 단기가 많고 그다음에 장기가 적다가 단기를 줄이면서 장기를 늘려가는 이러한 전략들이 우리한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5년 언더 영역에서 예금하고 채권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은 손실이 평가 손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금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주가가 떨어지면 그 가격에 다시 시작을 하는 게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초장기 예금을 가져가기는 어렵지만 예금도 여러 영역에서는 나누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자산이 있지만 우리가 초안전 자산이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채권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결국엔 전환이라는 옵션이 가능하다는 네. 중도해지라는 옵션이 붙어 있는 채권인 예금 같은 케이스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옵션 아닌가 그렇게 전해드립니다. 예금 초장기 예금이 몇 년까지 있습니까? 지금 5년짜리 예금까지 5년짜리? 가능합니다. 네. 5년짜리 예금 중간에 물리면 해지다. 그럼 이제 중도 해지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5년을 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이게 제일 걱정인 거거든요. 그렇죠. 채권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금리가 올라가는 금리 게 상승 리스크입니다. 리스크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데 만기가 길면 손실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예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중도 해지를 해서 다시 갈아타면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요. 예. 자, 오늘은 어쨌든 2022년을 돌아보고 2023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대충의 의견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참 올 한 해 힘들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만큼 정말 조금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한 해를 보내셨거든요. 뭐 사실 주식시장도 빠졌는데 또 하반기에 들어서 또 다른 아셋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달라. 그리고 이렇게 무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류의 진심 어린 조언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죠. 오건영 목사님.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과거의 패턴을 많이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하고는 매크로의 환경 자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거고 40년 만에 새로운 환경이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대신에 디플레이션이 있을 때는요. 유동성 공급을 해도 큰 부담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강해지면 예전처럼 그런 강력한 경기 부양을 하기 힘들거든요. 만약에 그냥 직관적으로 내년에 코로나 사태 같은 게 또 닥쳐옵니다. 그럼 코로나 때처럼 그만큼의 돈을 풀 수 있겠는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난리 날 겁니다. 인플레 오면 어떡하냐고. 작년에 못 봤냐. 그러면 이 얘기는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무언가 주가가 많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실물 경기가 둔화가 되거나 그럼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풀어서 컴펜세이트를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패턴만을 보면서 그 패턴대로 투자하시는 것들보다는 바뀌어 있는 환경에서 그렇군요.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를 특히 올해 같은 케이스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어떤가 예.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